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광철 작가입니다. 저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국인에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부분 저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책에서 거의 발췌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환단고기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환단고기를 제가 소설화 시켜서 나왔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단고기를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민족 최고의 역사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거기엔 진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료가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여태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라 이름의 뜻도 모르고 배달의 의미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놀랍게 환단고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환단고기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한국인의 대부분이 아주 핵심적이고 근원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문화의 출발, 그 지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환단고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 문화가 바로 환단고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의 뜻, 여기 보시면 나라 이름의 뜻과 배달민족의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운 것들이, 전혀 몰랐던 것들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면, 우리는 삼조고를 상당히 신성스러운 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조고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입니다. 태양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악마입니다. 뭐 붉은 악마를 보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신라 규면하에 있는 귀신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도깨비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이나 우리는 지금 만주 쪽,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만주 쪽에 있었던 분들의 그 역사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놀랍게 삼조고 그림과 치우천왕의 그림인 그 상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왜곡시켜서 지금 도깨비다, 뭐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전혀 다른 그 내용도 거기 들어있고, 고스래의 의미, 그 다음에 댕기머리의 의미. 우리는 왜 색동저고리를 5가지 색깔이 있는 색동저고리를 입었나? 그 다음에 우리는 평생을 흰 옷을 입고 조선 말 때까지,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전 백성이, 전 국민이 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빨아입기도 불편한 그 흰 옷을 입게 된 그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분들 그 인삼산삼 아시죠? 그 삼에 대한 이야기도 환단고기 안에 놀랍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저는 처음에 접하면서 환단고기의 놀라운 세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소설화시키면서 이 내용을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상당 부분 들어있고, 앞으로 진행할 강의에도 그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극단의 한국인, 극단의 창조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있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오늘 강의 내용과 다음 강의, 먼저 강의에 있었던 것들하고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제 강사 소개는 이렇게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인의 기질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인은 놀라운 호기심의 존재들입니다. 진정으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험심이 강합니다. 탐험심도 강합니다. 거의 비슷한 연결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기심, 모험심, 탐험심은 비슷한 연결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기질이고 정신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호기심을 어느 정도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호기심하고 연결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오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북한산 올라가면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복장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한국인입니다. 여러분들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북한산 올라가다 죽을 일 없고 고구를 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전문 복장도 필요 없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모두 다 전문 복장을 입고 남산 올라갈 때도 그렇고 북한산 올라갈 때도 그렇고 거기 올라가면서 전문 복장을 하고 올라갑니다.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일도 없는데. 요 그림을 제가 살짝 이거 말씀드리면 여기 사람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장군봉입니다. 여기 올라가다 죽을 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다 고글 쓰고 전문 복장이고. 와, 외국인들이 보면 진짜 대단한 한국 민족들은 산악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호기심이 작동을 하면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해결이 안 되면 직성이 안 풀려서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 해결 능력이 바로 우리의 창조 능력하고도 연결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이런 거 보시잖아요. 서울 시내 한강변을 달리는 자전거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사이클 선수입니까? 아니죠. 근데 다 선수 복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줌마도 전문 복장, 아저씨도 전문 복장, 할머니도 전문 복장. 야, 이런 복장을 하고 가는 이유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프로잖아요. 그 프로의 세계까지 가려고 그러는 그 의지가 우리 심성 속에, 우리 DNA 속에 아주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한국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부지런하고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거 모든 걸 하나 출발을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기질 속에도 있지만 기질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환경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우리처럼 딱 부러지게 있는 나라가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부러지게 진짜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봄에는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 올라갑니다. 반란처럼, 혁명처럼 봄이 찾아오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지푸러집니다. 가을 되면 색이 갈변합니다. 단풍까지 들면서 진짜 세상 모두가 빛깔을 가지게 됩니다. 단풍 보면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소하게 늘 일상적으로 봐왔던 거지만 그 변화 하나를 1년 동안 다 겪으면서 놀라운 삶의 지혜와 삶의 방법과 인생을 거기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기라는 것이 가볍게 볼 수 없는 큰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혜를 얻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음식, 옷, 집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음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가을에 준비해서 겨울까지 놔야 하는 것도 그 음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발효 음식 속에도. 음식도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연구해 놓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옷도 똑같습니다. 옷도 보시면 극한 상황에 우리가 얼어 죽을 만큼 그 차가운 그 혹독한 상황을 이겨내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여름에 마음껏 자유롭게 옷을 다 벗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해수욕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 편차가 엄청납니다. 이 변화들을 모든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학적인 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진짜로 큰 변화의 중심에 있고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변방의 한 마지막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심 또는 다리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강할 때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약소국이라고 평생을 알고 오다가 요즘에 우리가 발전을 해와서 중심 쪽으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게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세계의 강국은 다 모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까? 지도를 딱 봤을 때 왼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북쪽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 조금 더 건너가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의 최강국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강국의 한 중심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중심 쪽으로 우리는 다리 역할을 그동안 수행을 해왔다 그러면 지금은 중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대륙에서 보면 동쪽 끝입니다. 아주 변방입니다. 대륙의 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양에서 보면 대양의 변방입니다.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특별한 면이 있는데 나라는 지금 현재 작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약소국이라고 쉽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으로는 대륙과 이어져 있습니다. 대륙의 문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늘 대륙과 이어져서 중요한 문화 수입도 하고 문화 수출도 했던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이건 세계에서 아마 유례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찾아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면에 바다가 있는데 동해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입니다. 깊고 맑고 끝없이 섬 하나 없는 그야말로 태평양 같은 동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오면 섬이 진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오면 뻘입니다. 황해의 영향을 받아서 뻘이 있죠. 전혀 다른 맑은 물과 텅 비어있는 바다 동해, 섬으로 꽉 차 있고 물의 변화가 강한 남해, 서쪽은 바다와 육지가 같이 접해져 있는 그 뻘이 무한정 펼쳐져 있는 곳이 서해입니다. 그 다음에 북으로는 대륙과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 끝, 대양의 서쪽 끝, 대륙과 대양이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동서남북, 그러니까 대륙과 이어진 거, 동해와 남해와 서해가 이렇게 이어져서 전혀 다른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런 세상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도 없고 현재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어떠한 거를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만났던 것은 한국은 너무나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저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정신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옥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옥은 규모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목재였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들어가 보면 정신의 건축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정신의 나라, 정신의 건축. 그 다음에 정신으로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상징적인 면을 저는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비도 정신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생산하지 못할 때는 외부에서 받아들입니다.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고 할 때는 내부 생산을 하고 외부에서 수입과 내부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는 비판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익숙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중심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가졌던 정신적인 면과 지금 현대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그 우리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도전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뭘 개발하고 창조할 때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지금은 세계의 중심 쪽으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지도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삼면의 바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망망대해입니다. 동해, 남해, 섬과 섬, 끝없는 섬. 예. 서해는 뻘입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북으로는 대륙과 이어져 있습니다. 진짜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저는 이게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도표를 보여드리면 대부분이 좀 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을 상징적인 코드로 하나를 잡는다 그러면 저는 극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모든 게 극단적인데 이 극단은 하나의 극단이 아니라 다극단,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조 능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한국인은. 극단적인 요소의 도전 정신이 상당히 강한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많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 대륙과 해양, 그 다음에 삼면의 바다가 전혀 다르고 대륙과 또 이어지는 면, 이런 모든 엄청나게 사계절이 변화가 극명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만들어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호기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기심을 갖고 모험심을 갖고 탐험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사계절을 견디고 그 수많은 변화를 다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는 도전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우리의 성향, 양극단과 다극단을 같이 가진 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근성과 은근과 끈기로 뚝배기 그냥 꾸준히 지속하는 뚝배기 기질, 냄비와 뚝배기, 그 다음에 슬픔의 한과 기쁨의 흥, 그 다음에 대인의 기질과 대륙의 대인의 기질과 남방민족의 선비적인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상징적인 인물로 얘기하면 선비입니다. 대인과 선비. 이렇게 극단적인 요소가 서로 부딪혀서 우리의 심성 속에 남아있는데 여기에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도전 정신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내고 창조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동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데,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돼 많이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럽과 중동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서 살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0개국 좀 넘는 데서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2011년 기준이니까 지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대륙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앞서서 나갔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130개국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작습니다. 그 다음에 나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미국과 남미로 이민을 처음 가기 시작한 것이 100년 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려 175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아니 3,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가장 많이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00개국 정도. 그 인구 많고 땅도 넓은 중국에서는 130개국. 이 조그만 나라, 많지도 않은 국민 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임에도 무려 175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보면 저는 여행을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놀라운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특히 제가 남미 여행을 할 때 보니까 거기는 다 옷을, 남미의 의류의 70%를 한국인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이민자 수밖에 안 되는데 70%의 의복을 만들어내고 패션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대표예요. 어디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회사를 차리고 이끌어 나가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을 다니는 나라가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베꼈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 단위당 가장 많은 여행을 나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위입니다, 한국이. 일본이 얼마 전까지 1위였었는데 우리가 앞질러 갔습니다. 이게 바로 도전 정신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히 탐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요. 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사람은 메스너라는 분이죠. 그죠?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분이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14자를 완등한, 그러니까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7,000m급 이상을 다 완등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33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인은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산 올라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산에 가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동네에서 뛰는 사람이 있으면 야, 배고픈데 왜 뛰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뛰는 것들을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미군들이 이렇게 동네를 뛰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뛰는 걸 보면 그 노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끌끌 차면서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듯한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들은 왜 힘든 일을 괜히 왜 하냐. 그 힘든 걸 왜 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잘 살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하고 그러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우리는 어찌 가면은 조금 더 배가 덜 고프고 더 많이 먹고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뛰는 거 보고 야,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테니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아래 것들 하인들이나 시키지 그 힘든 일을 왜 뛰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우리가 그래서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산악을 출발하는 것도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그러는 것도 험지를 출발하는 것이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 현재 이게 한참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7명이야. 많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6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6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기록들을 진짜 많이 가졌습니다. 네. 인류 최초 16자 완등자가 있죠. 16자는 뭐냐면 14자까지 있는데 산이 하나 있어요. 높은 산이 봉우리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도 작은 봉우리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7,000m가 넘어. 그거를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12개인데 원래는 14개를 다 도전하신 분이 있죠. 그게 오몽길 씨예요. 네. 그 다음에 14자를 다 등단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조그만 것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오몽길 씨가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야, 나는 더 갈 데가 없나? 찾다가 가신 분이 대륙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또 찾아가. 그 다음에 남북극죠. 그죠? 북극, 남북을 또 찾아가죠. 그거 기어이 정복하고 오잖아요. 기어이. 그 다음에 14자를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한 번 올라갔다 오면은 사람이 기진맥진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타고난 모험심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갔다 와서 바로 또 딴 데 가고 갔다 와서 바로 가고 이거를 실시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다 갔다 온 거 14자를 다 갔다 온 사람이 김창호 대장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남이 해도 뭐 봉급 더 줍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진짜 막 가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아마존을 탐험했다. 그럼 봉급 더 줍니까? 세금을 깎아줍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키지 않는 일을 자신이 찾아서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 공감이 됐을 때예요. 공감이. 그 대표적인 거가 이런 겁니다. 이건 조금 얘기 다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우리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드실 겁니다. 월드컵이 있었죠. 그 붉은 악마가 있었을 때. 근데 그거 국가에서 아마 국민 모두 나와서 응원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때 나왔던 인구의 반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제 얘기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 안 하면 좀 웃어야죠. 야, 진짜입니다. 아마 국가에서 대통령이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 문화부 장관이 우리는 응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냅두니까 우리는 공감과 동감을 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집니다. 이게 한국인입니다. 그냥 붉은 한번 다 뛰어나왔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서해안에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나이 어리신 분들은 지금 그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놀랍게 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에서 시켰으면 그때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나왔을까요? 무려 얼마가 나왔느냐면 200만이 100만은 공무원들이 갔었고 100만 자원봉사자가 가서
바다를 여러분들 수건하고 종이로 닦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어떤 그 넓은 바다를 종이 들고 나가고 수건 들고 나가고 그걸로 다 닦고 하나하나를 그 자갈로 손질을 하면서 하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냥 서해안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시켰으면 안 해요. 우리는 시키면 안 해. 저는 늘 제가 강의 나갈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 강의를 하면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일을 시키지 말아라. 이 일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줘서 설득을 하는 것이 1번이다. 설득되면 밤새고도 일요일에도 지가 자발적으로 나온다. 근데 시키면 복지보동한다. 한국인은요, 시키는 순간 복지보동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공무원들 복지보동한다. 복지보동하게 만든 건 국민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정책 하나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돈 먹고 했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의심부터 해요. 너한테 무슨 이익이 돼서 이거 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에요. 수많은 의심을 조금 부정이 있더라 그래도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하고 미래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거지, 어떻게 그거 잠깐 뭐고 부정이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부정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미래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누군가가 참견을 하면 딱 납작 엎드립니다. 복지부동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너무 간섭을 하고 위에서 상관들이 간섭을 많이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한국인은 칭찬해주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뛰어나가요. 일요일날 나오지 말아도 나와요. 예. 맨발 먹고 뛰어나가서 응원하고 서해바다 그 기름띠를 닦아내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시키지 않고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뭉쳐야 되고 나가서 무한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도록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인한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래로 나가는 길에 어두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인을 연구하면서 제가 만났던 것들 중에 이게 놀라운 특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면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진짜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산에서 자라고 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자라고 이런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을 채취해서 일상적으로 먹는다라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돼?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세계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풀과 나무를 뜯어서 일상적으로 밥상에 올려서 먹는 거를 나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물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 외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 없습니다. 물론 조선족들이 사는 곳에서는 나물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일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동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못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받는 내용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오죽 먹을 게 없었으면 그 풀 뜯어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때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4천만 명이면 지금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이 정도 인원이 굶어 죽었는데도 나물을 감히 먹지 못한 거죠. 왜 못 먹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서워서입니다. 저 풀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저걸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미지의 세계니까. 저걸 먹으면 바로 독초가 될 수도 있고 약초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먹는 나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성분을 가졌는지를 알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와 해초를 하나하나의 성분과 자라는 과정과 양리 성분과 그 다음에 조리 방법과 그 다음에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맛없는 걸 어떻게 먹지 못하잖아요.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입속에까지 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어느 나라도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현상, 사회, 경제, 문화, 모든 현상을 극단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극단 하나만 들이대면 분해가 되듯이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같이 가졌다고 지금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가지면 기어이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험심이 강하다 그랬죠. 끝없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먹어보고 맛보고 조리해보고. 외국인들한테 고사리 먹는 나라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요. 고사리 어느 나라도 못 먹습니다. 고사리를 그냥 먹으면 우리도 독성이 있어서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배탈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고사리 어떻게 하죠? 삶아서 말려서 다시 물에다 넣고 그 단단한 게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이 조리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토리 먹는 나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도 도토리 먹는 나라 없습니다. 그때 먹은 걸 어떻게 먹어요? 저 다람쥐나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묵을 써서도 먹고 도토리를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만들어내서 먹는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못한 것들을 기어이 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이 나물도 진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나물이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4,500종 정도 된다 그런답니다. 근데 식용으로 살 수 있는 게 한 2,500종. 근데 학자들마다 다른 거는 있습니다, 좀. 그 다음에 나물은 한 800종 정도 되고, 상용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누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이 한 80종이 되는데, 요건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요로 다시 나누면, 약용으로는 한 1200종 정도 되고, 4,500 중에서 한 1200종, 식용으로 한 70종 되는데, 이것을 전 국민이, 지금은 국민이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전 백성이 다 하나하나의 성분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충북 진천이 고향인데 제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우리 어머님이 시골로 다시 내려가셔서 제가 찾아가면 봄만 되면 나물을 하러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 성분 하나하나를 다 알아가지고 뭐는 뭐를 먹고 어떤 거는 잎만 먹고 어떤 건 줄기만 먹고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저한테 설명을 계속 해주세요. 근데도 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들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다 같이 갈 때 제가 따라갔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은 놀랍게도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그 풀과 나무의 잎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백성이 전 국민이 산과 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채취해서 일상적으로 먹고 조리하고 거기다 문제도 하나도 안 생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저는 한국 외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압니다. 나물 문화가 다른 나라에 있나 없나? 진짜 없습니다. 네.